예, 안녕하십니까.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죠.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요, 최초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고 거진 20년 정도 있다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법으로 해서 내용은 아주 조금만 바뀌고 숫자만 좀 이렇게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확히 알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히 더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필요한 것들은 다 거기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뭐가 다르냐? 숫자 몇 개 바꾼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면서 계약갱신 청구 및 그 거절 사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그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게 그거였다고요. 계약갱신 요구 및 그 거절 사유. 그런데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던 게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 대신 이제 권리금에 관한 규정, 권리금 받는 걸 방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 규정, 이런 정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도 있지만 일부 규정은 보증금으로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요거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용 범위 보시니까 환산보증금으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면 적용 대상이 그런 거고,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옛날에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대항력가 제도는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그런 두 개 정도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 밑에 이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라고 하는 제도,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요구 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 규정을 넣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적용 범위에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 용도가 사업용 용도, 사업 용도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업용으로 사용한다. 사업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실 용도도 같이 쓰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그래서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게 4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9억 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오타입니다. 오타 그거 정리해 주시고요. 9억 원으로요. 보증금을 정할 때 차임이 있을 때는 그 차임도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혹시 서울 지역을 주로 시험에 내면은 서울특별시 이걸 시험을 내는데, 서울 지역은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죠. 이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다라고 하는데, 환산보증금은 실질적인 의미의 보증금하고 혹시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에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에 합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환산보증금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어서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이고 월 차임이 만약에 뭐 400만 원이다. 그 이제 좀 좋은 거네요. 예, 그러면 보증금 2억에 월 차임 400만 원이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이게 4억이 되는 거죠. 환산가액이요.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이때는 6억짜리가 되니까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589페이지에 보면은 보증금의 한도다 이렇게 돼 있죠. 보증금의 한도 계산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계산법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9억 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수도권, 그렇죠. 과밀억제권, 수도권 얘기하는 그 과밀억제권. 서울특별시도 과밀억제권에 들어가지만 서울특별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까 6억 9천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암기할 때 그 가운데는 6954 그래요. 6954.
6억 9천, 5억 4천, 6954죠. 네, 그래서 서울 9, 6954, 37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귀찮으면 서울만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서울은 9억 원, 그 다음에 수도권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광역시의 경우에는 5억 4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아니라도 안산이라든지 용인, 김포, 광주 같은 데는 수도권에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이잖아요. 예, 여기는 또 수도권 부근에서 신도시 개발된 지역은 5억 4천 정도고 그 밖에 소규모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에 3억 7천. 그래서 9, 695437, 695437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 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 하는 방법 나와 있죠. 예. 그리고요, 넘겨보시면 대항력 취득이에요. 이 대항력 취득은 주택임대차하고 전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대항력인데 여기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요, 목적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가 건물에 무슨 전입신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그 법 규정, 법인세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그 이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대항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임주택이 된다. 임대차가 된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한 그 소유권의 양수인은 무조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권리 분석표를 보면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주고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합계 금액의 9억 원 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죠.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목적물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점유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가 갖고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길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이후에 임대됐던 이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 병에게 양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민법상 임대차에서는요, 특별히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이래서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는 요 지위가 승계가 안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돼서 임대된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도 무조건 이렇게 승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계한 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등록상 열람 제공이다라고 하는 건 가볍게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그래서 그걸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이제 보증금의 환수,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목적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고 그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같으면은 동사무소에서도 전입신고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세무서장에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리는 똑같은데 이거는 세무서가 갖고 받으면 되는 거고 거기는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즉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선 변제받는다는 얘기는
목적물이 매매가 됐을 때가 아니라 목적물이 매매 시 우선 변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이 매매가 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시가 아니라 뭐가 됐을 때죠? 이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주택임대차에 있었던 거예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액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택임대차에서 나오지 여기서 나올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서울 정도가 보증금이 6,500만 원. 이게 소액 보증금이에요. 이것도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보면 6,500만 원이고 그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6,500만 원의 3분의 1이면 2,170 몇만 원이니까 그냥 올림해서 2,200만 원, 약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우리 보증금은 9억이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 그다음에 5억 4천, 그다음에 3천, 3억 7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서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환산 보증금 따질 때요. 그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얘기할 때 그 우선 변제권을 얘기할 때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6,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 곱하기 해야 되죠. 3분의 1에 해당하면 2,170 몇만 뭐 이렇게 66만 6천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면서 2,200만 원 선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데 이것도 보증금이 두 사람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그 합산 금액이 매각 금액의 절반 이상을 초과할 때는 그네들의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나눠서 줘야 돼요. 네, 그건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계산했던 바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의해서 임차권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주택임대차에 있던 내용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존속기간이죠. 우리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년이었지 않습니까? 최단 기간이. 근데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1년이다. 주택은 2년, 상가 건물은 1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 볼게요. 최단 기간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최단 기간인 1년이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있죠. 이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거부 사유 있죠. 이것도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1357 요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던 내용이 주택임대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택임대차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나올 수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도 학자들 생각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던 게 주택임대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357 정도, 그래서 임차인이 3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지 저 2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했다 그건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2, 4, 6, 8 정도 같은 경우는 상식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답으로 들어가는 게 1357인데 3에 서로 합의하에 보상을 했다라고 할 때 그 합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공탁을 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탁을 했다는 얘기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다. 이거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에 중대한 자 빠져서 주로 많이 내는데 중대한 과실과 그냥 과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는 단어를 바꿀 수도 있고 중대한 과실을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임차한 건물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7번에요. 임대인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대부분이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는 전부 철거밖에 없잖아요.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거는 임대차 계약 시 미리 통지해야 돼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미리 통지하지 않았어도 건물이 훼손이 돼서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우리 다른 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법, 국가의 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때는 미리 통지하지 않았어도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최장 기간이 몇 년이냐? 10년 이내의 기간이다.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임대차하고 똑같죠.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판례도 특별히 뭐 더 이상 볼 건 없고요. 그다음에 갱신 요구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1년. 이건 전세권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전세권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있죠. 자, 우리 계약갱신 요구라고 하는 거, 법정갱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정갱신. 자, 여기서 만약에 임대차가 종료되기 6월에서 임대차가 종료되기 1월 요 사이에, 이 주택임대차는 또 여기 2월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좀 차이가 나는 거고, 임대인인 갑이 임차인인 을에게 갱신을 거절하겠다 또는 조건을 변경하겠다 라고 하는 뜻의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차가 만료가 되면 전 임대차와 조건은 동일이죠. 동일한 조건, 그 다음에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바뀌면서 몇 년이 됐죠? 1년이 됐다. 주택은 이게 이제 2년이잖아요. 1년의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그만두고 나가겠다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 후 3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월이 경과되면요. 요 3월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중요합니다. 이게 전세권에는 6월이잖아요. 3월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임차인만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 못하죠.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해서 임대차를 종료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하나도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없고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게 좀 중요한 거고요. 차임의 증감 청구요. 이 공과금, 기타, 경제사정 등의 변동이 돼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를 향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최초 임대차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안 돼요. 1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증액하고 난 다음에 또 1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1년 정도 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증액의 범위는 100분의 5, 즉 100분의 5죠. 100분의 5,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을 할 때라고 하는데,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럼 여기 중에서 보증금 2억 원 중에 1억 원을 차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임으로 바꿀 때는 그 밑에 월차임 산정 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연 1할 2푼, 그러니까 연 12%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가 뭐예요? 한국은행 기준 금리 얘기하는 거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4.5배, 둘 중에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걸로 곱한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차임으로, 1억 원을 차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혹시 1할 2푼이니까 12%, 1억 원이면 12%면 얼마예요? 1,200만 원 아닙니까? 12% 아니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에 어떤 거요? 작은 거. 이 둘 중에 작은 거죠.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보통 요즘에 얼마예요? 뭐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래도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권리금의 회수다라고 해서 이쪽 부분이 이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가 요번에 주택임대차가 바뀌면서 이 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에 좀 특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고, 권리금 계약은 누가 하는 거냐?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가 끝냈을 때 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은 구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기 위해서 하는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금 회수 기에는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그 활동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래, 구체적인 방해 유형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임차인끼리 서로 권리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나도 좀 권리금 좀 달라고.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승계가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임차인이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자기 영업권이나 영업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들을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권리금인데, 여기에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요. 현장에서는요. 자리세 비슷한 거죠. 나도 좀 권리금 달라라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 권리금도 있고 임대인에게 줘야 되는 권리금이 있으면 권리금 너무 세지잖아요. 그럼 금액 부담이 너무 커서 요거 임대차 승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방해 행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임대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들 권리금 주고받으면 나는 임대차 갱신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이건 이제 노골적으로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죠. 그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등에 비춰서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 여기도 이제 이 시세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차임하고 권리금 합해서 환산 보증금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임대차 승계할 때 얘한테 나는 너한테는 10억 받을래 라고 얘기하면 시세보다 너무 많이 받게 한다면 이 사람이 또 이거 임대차 승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이제 방해 행위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1, 2, 3번 정도 나도 좀 줘라, 지도 좀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권리금 주고받으면 임대차 갱신 안 하겠다라고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액의 그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3개 정도죠. 자, 그런데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받는 새로운 임대차, 얘네 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또 밑에 이제 4개가 있죠. 4개가 있고 요거는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건 이제 들어오면은 이건 거지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 위반을 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람은 들어오면은 임대차 위반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갖고 건물 다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다음에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임대차가 승계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업하는 척해서 여기 속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 임차인은 나가고 나면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차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사기를 쳐서 속이는 걸 알고도 임대차 승계해주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래요. 임대인이 선택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을하고 병이 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7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미 A라고 하는 자와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6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은 요 을에게 이미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 임차인이
얘하고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서 이날 권리금을 더 받기로 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쪽에서 권리금 더 받는 게 낫죠. 하지만 임대인 시각에서는 이미 이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권리금 계약까지 했는데 조금 금액 차이 난다고 해서 얘가 저걸 깨트리고 이쪽으로 임대차 하려고 그러면 그때 또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볼게요. 암기해서 이렇게 18 반 알지. 이건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1년 6개월이면 18개월 아닙니까? 18개월 동안 영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반은 뭐죠? 새로운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R은 거죠. 뭐 알거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알거지. 그리고 이미 지급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선정한 새로운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의 지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새로운 임차인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이 더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이걸 깰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더라. 임차인이 선택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를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더라. 그 다음에 임차인이 선택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를 유지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 그리고 차임등록증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 그 다음에 이미 임대인이 선택한 새로운 임차인이 그 구임차인과 보증금 지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얘가 배임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 경우, 이렇게 요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뭐 이게 좀 18반 알지라고 해서 발음이 좀 안 좋긴 해도 그래도 암기하기는 조금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임차인은 어떻게 하느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제 1항에 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시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에요. 이것도 이제 바뀐 내용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시효가 3년인데 기산일이 언제냐?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 기산일이다. 자, 그리고 권리금 회수가 방해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는데 대형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들. 이런 것들은 권리금 회수 이런 거 감안 안 해줘도 된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집합건물법 요거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